한국 여권이 미국보다 강하다고요? 하, 농담이 심하군요. 오랫동안 세계 질서는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여권 하나로 바로 통과했고 누군가는 서류를 꺼내며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188개국 무비자라는 압도적인 수치와 미국마저 27위로 밀어낸 이 압도적인 프리패스 파워. 세계 최강대국조차 가지지 못한 권한을 쥐고 불과 40년 전 50살이 넘어야 겨우 일회용 여권 한 장을 쥐어주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마저 압도하며 전 세계 공항의 문을 통과 즉시 열어젖히는 기적의 프리패스 신화를 창조했을까요? 그 답은 공항에 홀로 남겨졌던 한 엔지니어의 출장에서 시작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었습니다. 직원이 저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폴란드 여권이었습니다. 자동심사 게이트와는 관계없는 나라였죠. 이 장비, 반입 허가 서류가 있습니까? 세관 직원이 제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반도체 현장 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들이었고 출장마다 들고 다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긴장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비는 취업 허가증 없이 반입하면 안 됩니다. 저는 초청장을 꺼내들고 출장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지원이라고 했고 현지 공장에 긴급 요청으로 온 것이라고 했으며 취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전부 꺼내세요. 저는 가방 안을 다시 열어 장비 목록과 회사 공문, 호텔 예약서와 복귀 항공권까지 하나씩 카운터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엑스레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측정 도구들이 화면에 복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그러자 첫 번째 직원이 서류를 한쪽에 모아들더니 카운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결도 카운터로 이동하세요. 거기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짐을 챙겨 이동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공항 안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심사 게이트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권을 한번 대고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그냥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명의 채 10초가 걸리지 않았고 줄도 길지 않았으며 서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팀 생각이 났습니다. 별도 심사구역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창구 안에서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됐죠. 저 말고도 두 명이 같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팀의 문자였습니다. 지금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복구 시작합니다. 턴이 멈췄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한국팀은 이미 공장에 가 있고 저는 아직 별도 심사구역 의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장 15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장비 현장을 떠돌며 긴급 라인 복구를 전문으로 해온 필드 엔지니어로서 어느 나라 공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로 익숙하다고 자부해온 사람이었는데 그 문자 한 통 앞에서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쌓아온 자신감 같은 것이 조용히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저는 그제야 몇 시간 전으로 생각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국 본사 사무실에 있었던 건 기술 미팅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유리창 너머 복도에서 감태석 팀장님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업무 전화겠거니 했죠. 그런데 수화기를 붙잡은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유리창 너머로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 팀장님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라인이 죽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출동 갑니다. 미팅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고 팀원들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항공편을 검색하고 현장 로그를 내려받으면서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데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 팀장님에게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의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췄고
시간당 손실이 수십억을 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이 이미 투입돼 있었지만 손을 못 쓰고 있다고 했고, 공장 관리자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망설임 없이 한국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현지 인력도 충분한데 가장 먼저 누른 번호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부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이미 하나의 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 저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고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현장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고 공장 도면을 꺼내놓고 이동 동선을 짜고 있었으며 착륙하기도 전에 이미 현장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현장 안에 들어가 있었고 출장 15년 동안 저도 수없이 긴급 출장을 다녀봤지만 이동 중에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착륙 알림이 울릴 때였습니다. 권 팀장님이 조용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너무 급합니다. 이번 출장은 기다려 드릴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심사 끝나면 바로 오세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이 담긴 목소리였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 순간엔 아직 몰랐습니다. 다시 별도 심사 구역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팀이 지금 어디쯤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장비를 펼쳐놓고 라인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갈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출신 엔지니어 한스 베커였습니다. 출장 오래 다녀보면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항에서 시간을 거의 안 잃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팀은 공항에서 시간을 잃지 않았고 저는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실력의 문제도 경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권 한 장이 만들어낸 차이였습니다. 왜 세계 공항은 늘 한국인들을 먼저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여권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미국이었을 수도 있고 중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장 인생 15년 동안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공항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26살에 처음 해외 출장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산업도시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 현장으로 나간다는 건 세계 곳곳의 공함을 집처럼 드나들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처음에는 그게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장, 새로운 언어. 그런데 공함을 몇 번 거치다 보니 설렘 같은 건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저는 항상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가방 안에서 초청장 위치를 확인하고 복귀 항공권이 잘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호텔 예약서를 꺼내기 쉬운 위치에 두었으며 심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고 나서야 줄 끝에 섰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던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손이 이미 가방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출장 경험이 쌓일수록 절차가 익숙해진 게 아니라 긴장이 습관이 된 겁니다. 나라마다 방식은 달랐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입국 목적을 3번쯤 반복해서 물어보는 게 기본이었고 가끔은 별도 심사실로 안내받아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동 공항에서는 장비 케이스를 직접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시켜야 했고 서류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동남아 공항에서는 체류 일정을 꼼꼼하게 물어봤고 유럽 환승 구간에서도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른 건 있어도 한 가지만큼은 언제나 같았는데 저는 항상 설명해야 하는 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항상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누군가는 5손가락 안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줄을 오래 서지도 않았고 서류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심사관과 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권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백 번 봐왔는데
처음엔 그게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차이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봤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출장을 거듭할수록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은 어느 나라 공항에서든 항상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시간에 착륙했는데 한국팀은 항상 먼저 움직였고 저는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심사대에서 서류를 꺼내고 질문에 답하는 동안 한국팀은 이미 택시를 타고 현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팀원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항상 저렇게 빨리 나올 수 있냐고. 팀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여권 되면 되는데요, 뭐. 그 한마디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여권 되면 된다는 게 저한테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초청장을 준비하고 서류를 챙기고 질문을 예상하고 설명을 반복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공항에서의 당연한 절차였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단순히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권 하나로 세계를 자유롭게 가로질렀고 누군가는 공항에 설 때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언제 돌아가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후자였고 한국팀은 언제나 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처음부터 그런 나라였을까요? 세계가 처음부터 한국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온 건 그 무렵이었고 답을 찾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공장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현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1시간 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클린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짐 가방을 고쳐주었습니다. 세관에서 시간을 쓰는 동안 한국팀은 이미 1시간째 현장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클린룸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안 팀장님이 화면 앞에 바짝 붙어 앉아 현장 직원에게 낮고 빠른 목소리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클린룸 복장을 갖춰 입은 채로 말입니다. 공항에서 공장까지 오는 차 안이 이미 회의실이었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공장 관리자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다르더군요. 우리 라인이 멈춰 있는 걸 자기네 공장 일처럼 가슴 졸이면서 달려들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강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독일팀이 지금 출발했다는데?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겠군요. 저는 다시 유리창 안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간에 연락을 받았을 텐데 누군가는 이미 현장 한복판에 있고 누군가는 아직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리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1시간을 아낀 것, 호텔을 들르지 않고 곧장 공장으로 온 것, 차 안에서 이미 작업 준비를 마친 것, 그 모든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1시간이었습니다. 작업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황 팀장님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팀원들도 교대 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가동 시도, 수치 확인, 온도 체크, 다시 테스트.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공장 측에서 한두 번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이 나왔지만 강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됐고 2시가 됐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보면서 출장 15년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수치가 나왔고 강 팀장님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인 정상 가동 확인됐습니다. 클린룸 안에 짧은 한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일팀이 방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이 라인을 살리고 마지막 테스트까지 끝낸 그 시간에 독일팀은 이제 막 공항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벗고 장비를 정리하는 한국팀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6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짐도 풀지 않고 공장으로 직행해서 한숨도 쉬지 않고 새벽 3시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해왔을 겁니다. 장비를 정리하는 한국팀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6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짐도 풀지 않고 공장으로 직행해서 새벽 3시까지 마지막 수치 하나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세계가 한국인을 신뢰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닐 겁니다. 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해온 그 모습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을까요? 귀국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한스 베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강 팀장님 표정 봤습니까? 공장 측에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확인하던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한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늘 그러더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스 베커는 저보다 훨씬 오래 한국 본사에서 일해온 사람이었고 아시아 현장을 더 오래, 더 많이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한 출장 경험만 해도 저보다 몇 배는 더 될 터였죠. 그래서인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는 장면 앞에서 한스의 표정에는 놀라움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제가 묻자 한스가 유리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늦는 걸 수치처럼 여기더군요. 출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한테 늦음이란 건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긴 것과 같은 겁니다.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도, 마지막 확인을 남겨두고 자리를 뜨는 것도 그 사람들 눈에는 다 같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 팀장님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강 팀장님은 그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뜰 생각이 없다는 게 표정에서 그대로 읽혔습니다. 광장 측에서 이미 2번이나 괜찮다고 했는데도 강 팀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 번만 더 확인하겠다고 했고 그게 이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한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인 점검으로 여러 나라 팀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공장 관리자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한국팀 도착했냐고요? 이미 여러 나라 엔지니어들이 다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리자는 한국팀부터 찾았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와야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비 때문이 아니었고 기술 사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와야 일이 돌아간다는 건 그 현장이 수없이 반복된 경험 끝에 몸으로 알게 된 것일 겁니다. 독일팀은 다릅니까? 제가 묻자 한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독일팀은 보고서가 먼저입니다. 문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방식이죠. 기술 완성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라인은 멈춰 있습니다. 미국 팀은 화상 연결을 먼저 합니다. 원격으로 보고 판단하자는 방식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면 너머로는 볼 수 없는 게 현장에는 늘 있습니다. 한스가 유리창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팀은 연락이 오면 일단 사람부터 보냅니다. 분석은 이동하면서 하고 판단은 도착해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끝내고 나서야 돌아가죠. 현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전화했을 때 반드시 온다는 걸 아는 팀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자동심사 게이트를 빠져나가던 한국팀의 모습, 짐도 풀지 않고 공장으로 직행하던 강 팀장님, 새벽까지 마지막 수치를 붙잡고 버티던 팀원들, 그것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것들이었고 세계 현장은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기억이 공항 게이트 너머까지 이어져 한국인을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한스가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한국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한 나라여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한스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놀랄 겁니다. 한국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밤, 저는 혼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50세 미만은 신청 자격 없음. 화면을 들여다보며 저는 소리 없이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본사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한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검색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검색어를 바꿔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나라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1983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가, 유학생, 해외 주재원처럼 특수한 목적이 증명된 사람에게만 발급이 가능했고 관광을 위한 해외여행은 원천적으로 금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가는데도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삼성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원 팀장님처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들의 나라였는데 화면 안에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1983년에 처음으로 관광 목적의 여권 발급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50살이 넘어야 신청 자격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2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해야 했는데 그 당시 20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손도 못 대고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간공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영어 시험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받는 것이 단수 여권 한 장이었습니다. 한 번 쓰면 끝이었습니다. 1985년 한 해 동안 해외로 나간 한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만 명이었습니다. 5천만 인구 중 단 1%였습니다. 나머지 99%는 비행기를 탈 이유도, 기회도, 자격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0세 미만이면 신청 자격 없음. 600만 원 예치금 없으면 탈락. 반공교육 안 받으면 탈락. 영어 시험 못 치면 탈락.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도 일회용 여권 한 장. 지금 188개국을 비자 없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불과 40년 전에는 자국 국민에게 여권을 이렇게 줬습니다. 다음날 한스를 찾아가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예전엔 한국 출장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둘 다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 전환점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선수단과 관계자가 들어왔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이름을 내건 순간이었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1989년 1월 1일에 모든 제한이 풀렸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예치금도 없어졌습니다. 누구든 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 팀장님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50살이 넘어야 겨우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이제는 새벽 연락 하나에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달려온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공항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힘이 되는지를 저는 머지않아 직접 보게 됩니다. 한국팀 20분 늦었으면 오늘 생산은 끝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관리자가 라인 복구가 끝난 뒤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오는 과장된 감사 인사쯤으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20분. 공항 자동 심사 게이트와 일반 심사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시간의 차이가 이 공장의 하루 생산을 가르는 숫자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 본사로 돌아온 뒤 한스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관리자가 20분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한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출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압니다. 공항에서의 시간이 돈이라는 거요. 그 20분이 복구 시작 시점을 앞당겼고 복구가 빨라진 만큼 손실이 줄었습니다. 라인이 멈춰있는 시간당 손실이 수십억이라면 20분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이동시간 절약이 아닙니다. 그 20분 때문에 계약이 유지되고 다음 수주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여권의 가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이 편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동수단이었고, 그 차이가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이 실제로 세계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묻자 한스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권의 힘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이 188개국 무비자, 세계 2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은요? 한스가 짧게 말했습니다. 20텔 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27위인데 한국이 2위라는 겁니다. 한스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요 8개국 전체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이 전 세계에 몇 개인지 압니까? 6개입니다.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 중에서 이 안에 드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엔 국민에게 여권을 쉽게 내주지 않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보다 강한 여권을 들고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이 짐도 풀지 않고 공장으로 직행하던 모습, 새벽 3시까지 마지막 수치를 붙잡고 버티던 모습, 공장이 멈춰있는 매 시간을 자기 손해처럼 압박받던 모습, 그것들이 쌓여서 세계가 한국인에게 문을 열었고 그 열린 문이 공항에서 20분을 만들었으며 그 20분이 공장 하나를 살렸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제 시간에 돌아간 사람들의 신뢰가 한 장의 문서 안에 압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권을 직접 손에 쥐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훨씬 나중에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한국에 얼마나 더 있을 생각입니까? 어느 날 강 팀장님이 저녁 자리에서 툭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저는 스스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세계 곳곳의 공장을 함께 뛰어다니면서 저는 어느새 한국 팀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간을 잃지 않으려 하고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움직이고 문제를 끝내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이 끝나고 공항에 설 때마다 저는 여전히 서류를 꺼내야 했고 줄 끝에 서야 했으며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강 팀장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짓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어느새 여기 있고 싶다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건 어떤 극적인 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과 수년을 함께 다니면서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현장을 달려가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뢰가 여권 한 장으로 압축되는 세계. 저는 그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집단 안에, 오래 기다려온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신뢰 안에.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쥔 것이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권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색이었습니다. 귀화하고 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면서부터 1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또 시작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방 안에서 초청장을 찾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긴장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권은 한국 여권이었는데 제 얼굴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제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초청장을 꺼내고 체류 일정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걸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예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줄이 길어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여권을 내밀어도 얼굴을 보고 추가 질문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혹시 서류를 요구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심사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며 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딸깍 스탬프 소리가 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심사대를 지나면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뒤에서 있던 중국 여권 소지자가 추가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얼굴이 한국인이 아닌데도 심사관은 여권 하나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이 여권을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계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손안에 있는 남색 여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여권의 힘은 빨리 통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미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장 15년 동안 고망에 설 때마다 져야 했던 그 무게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항에서 작아지지 않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외국인 동료가 한국인들이 자동심사 게이트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말레이시아 공항 별도 심사구역 의자에 앉아서 저도 같은 걸 궁금해했습니다. 왜 한국팀은 항상 먼저 빠져나가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저 게이트를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더 설명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몇 초 뒤에 수십 년의 신뢰가 있습니다. 강 팀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짐도 풀지 않고 공장으로 직행가던 모습. 새벽 3시 클린룸 안에서 마지막 수치를 들여다보던 그 표정. 공장 측에서 괜찮다고 해도 한 번만 더 확인하겠다고 고개를 젓던 그 장면. 한스가 복도에서 낮게 건넸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늦는 걸 수치처럼 여기더군요. 베트남 공장 관리자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했던 한마디도 한국팀이 와야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985년 5천만 인구 중 해외로 나간 한국인이 50만 명이었습니다. 1%였습니다. 여권 한 장 받으려면 50살이 넘어야 했고 600만 원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은행에 묶어두어야 했으며 방공교육의 영어 시험까지 통과해야 겨우 단수 여권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한 해 동안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2,009셋 55만 명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유효 여권을 들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들이 문이 열리는 순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세계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현장을 살리고 결국 돌아가는 사람들. 그 패턴이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반복됐고 세계는 그 반복을 신뢰로 기억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 세계 2위, 188개국 무비자,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보다 강한 여권.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고 짐도 풀지 않고 현장으로 직행하고 마지막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한 걸음씩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자원도 아니었고 인구도 아니었습니다. 늦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가 다시 게이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권을 대고 익숙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단순한 편리함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짧은 몇 초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의 시간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 여권의 진짜 힘은 빠르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힘은 좋은 나라에 많이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인이라면 믿는다는 신뢰. 그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